그럼 저희가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바로 가나안 문자의 한방인데요. 조금 전에 강구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가나안 문자가 사라졌다. 그죠? 가나안 문자가 어떤 자신들의 가나안 문자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다른 문자도 사용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공용어로서 사용된 적은 없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이후에 이 가나안 문자가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로는 알파벳으로 정리가 되고 확산이 된 것이 가나안 땅에서 발전하기 시작한 내용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가나안 땅에서 발전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에 보셨던 이 PPT에서도 계속해서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에 보셨던 PPT에서 그림 문자가 어떻게 변화해서 이쪽에 가나안 문자가 되었는가를 이야기하시는데요. 저 왼쪽에서 보시면 그림 문자가 어떻게 해서 변화해서 점점점 변화해서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잘 알고 계시는 이 가나안 문자 중에 주요 문자 중에 하나인 페니키아 문자가 이 그리스 쪽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고 에게 쪽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유럽으로까지 퍼지게 되면서 영어에까지 영향을 끼쳤는가의 도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내용은 안 해도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안토니아디스 교수님께서 조금 후에 이 내용을 발표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은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 가나안 땅에서 발전했던 언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 땅을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땅을 나누게 되면 제가 이게 국제 학술 대회다라는 이야기로 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영어로 전부 다 준비를 하고 한글도 같이 넣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뭐가 등장하냐면 공용어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다 보니까 지금 현대의 공용어는 영어가 이제 대표적인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영어로 공용어로 지도를 보고 왔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이 이 가나안 땅에 나누어진 각각의 국가들이 나누어진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맨 꼭대기가 페니키아, 그리고 가운데가 북왕국 이스라엘, 그 밑에 분홍색이 남왕국 유다, 왼쪽에 해변가가 블레셋, 그리고 마지막 아래쪽에 있는 노란색이 에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사해 건너편의 보라색이 모압입니다. 그리고 모압 위에가 암몬, 그리고 그 암몬 위에 가장 북쪽에 있는 땅을 아람이라고 부릅니다. 이 나라들이 같은 문자를 사용했다고 보시면 돼요. 가나안 문자가 아까 말씀하셨던 원시 신화의 문자가 점점 발전해서 정리가 되면서 알파벳화되고 22개의 문자로 정리가 되면서 이쪽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같은 문자를 사용하셨다고 결론 내리시면 되는데요. 우리식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는 모두 다 한글을 사용하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 자체도 예전에는 고구려 신라 백제가 나누어져 있었거든요. 사실은 예전에 영화 중에 그 신라와 백제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현대에는 그것을 사투리라고 부르지만 고대에는 다른 나라의 언어였습니다. 근데 유사해요. 왜냐하면 같은 동네 살았기 때문에 언어가 굉장히 유사하지만 서로 알아듣긴 하지만 약간의 액센트가 다르고요. 단어가 다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우리는 서울을 표준말이라고 얘기하지만 또 북한 쪽에 있는 함경도, 황해도 이런 곳들이 전부 다 각자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같은 문자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서로 이해는 돼요. 그런데 가끔 다른 언어들이, 다른 단어나 다른 액센트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같은 문자를 나누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 문자를 사용하게 된 시기는 보통 기원전 11세기부터라고 시작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기원전 11세기에서부터 8세기까지 제가 오늘 여기 여러분에게 드린 기록에는 좀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티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인물 이전의 기록들과 티글랏 빌레셀 이후의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었는데요. 그 예외의 나라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혹은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는 제외하고 다른 곳들은 전부 다 사실 앞에서 강호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앞에 또 우리 아키오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동네에 유물이 잘 발견이 안 됩니다. 특히 문서 유물들이 잘 발견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양피지에 기록했거나 파피루스에 기록한 것들은 유기물질이다 보니까 전쟁이 났을 때 타버리거나 혹은 찢어지거나 해서 사라져버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토판이나 혹은 석비나 아니면 토기 위에 남아져 있는 글자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더구나 이 땅은
너무나도 많은 전쟁의 역사 속에 있던 곳이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전쟁이 심한 나라에서는 유물들이 잘 보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유물이 잘 보존이 안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11세기부터 한번 뒤져보시게 될 것 같은데요. 페니키아에 이제 먼저 우리가 이 페니키아는 이 꼭대기가 페니키아입니다. 이 페니키아에서 발견된 가장 유명한 유물 중에 하나는 바로 화살촉인데요. 베들레헴에서 발견됐어요. 이상하게도 알카데르라고 하는 베들레헴 근처에서 발견된 세 개의 화살촉이 있었는데 이 화살촉에는 이름이 아프달라트, 정확하게 그것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아직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의 글자 22개는 전부 다 모두 자음입니다. 모음을 몰라요. 그래서 자음으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이름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저희는 모르지만 어쨌든 아프달라트로 읽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레바논의 무아이세라고 하는 유적지에서 70개의 화살촉이 또 발견됐는데 그 중에 같은 이름이 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전문적인 군수가 있지 않았을까, 어떤 이 화살을 사용하는 전문가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쪽 피니키아 쪽에서 가장 유명한 이 문서라고 말하면 좀 그럴까요? 석관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는 보통 아히롬이라고 하는 왕의 기록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가 이곳에 이 석관을 보호하고 석관을 열지 말고 하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이 가나안 문자가 프로토 시나이라고 원시 시나이 문자가 가나안에 정착하여서 한 나라의 글자로 이제 사용되고 있는 과정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다른 굉장히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1868년에 발견된 바로 이 모함 문자입니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에 카피가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사석비라고도 불리는데요. 모함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이 석비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1868년에 발견된 아마도 가나어의 기록 중에 가장 긴 기록, 지금까지도 가장 길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기록이면서 동시에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것은 뭐였냐면 첫 글자에 뭐라고 써있냐면 나 메사라라고 써있거든요. 나 메사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로 구약 성경 11기하 3장에 등장하는 모아방 메사와 같은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동시대적인 어떤 쌍방향의 역사를 기록해서 서로가 싸웠던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역사적인 사실들이 성경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됐다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틀린 점이 있다면 이것은 모압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유사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씩 무언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에서는 앞에서도 우리 강호 박사님께서 이 책에서 이 자료에서 쓰셨는데요. 히브리어에서는 아싸라고 하는 동사가 만들다라고 하는 동사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페니키아어에서는 파알이라고 하는 동사가 만들다라는 동사로 사용이 되고요. 위 꼭대기에 있는 아람어의 기록에서는 오히려 이 아싸가 사용이 되지 않고 여기는 아바드가 만들다라고 사용이 됩니다. 굉장히 다르죠. 또 에도머 지금 보시는 이 에도머 기록에서는 오히려 여성형 명사가 아로 끝나거든요. 히브리어에서는. 그런데 이쪽에서는 트로 끝납니다. 약간씩 다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게 다른 언어로 기록된 것이구나 라고 이제 추측을 해 나가고 있는 건데요. 암모너의 기록 같은 경우에는 요르단 대학교 내에 있는 텔시란이라고 하는 유적지에서 발견이 됐어요. 참 재밌죠. 대학 안에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란에서 발견된 시툴라라고 불리는 병인데요. 시툴라 병에서는 이곳의 왕 아미나답이 어떻게 자신이 궁궐을 지으면서 저수지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복구했고 어떻게 지었는가에 대한 기록들을 남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록을 계속해서 남기는데요. 또 다른 이제 기록 중에는 바로 밑에 보시는 에도민들의 기록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에도민의 기록은 많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에도민의 기록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호르밧 우자라고 하는 곳에서 발견이 됐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갔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유명한 것은 앞에서도 우리 아키오 교수님께서 굉장히 자세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남한국 유다 혹은 북한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 성경상은 여러분이 기독교적인 마인드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도와드리면 10세기, 주기영전 10세기경에 단일 왕국이었지만 920년경에 이 일이 나라가 갈립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이다. 마치 우리나라의 상황처럼 남한과 북한이 갈렸다고 보시면 되는데 두 나라가 갈리면서 사실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사마리아 오스트라카라고 불리는 것으로 토기 조각 위에 글씨가 써 있는 것들이 많이 발견되면서 이들의 글자라든가 그리고 이들의 이름들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쪽 동네에서는 가장 유명한 게 아무래도 게셀 달력이라고 우리 앞에서 아키오 교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설명을 잘 하지 않겠습니다. 이 게셀 달력뿐만 아니라 이 아래쪽에 이 남아부 유다 쪽에서 발견된 것들 중에는 기원전 10세기에 발견된 것들 중에 유명한 것은 텔 자이트라고 해서 자이트 스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아마도 ABCD 알파벳의 기록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기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케냐파에서 발견됐다라고 하는 기록을 저희가 아키오 교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이런 기록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기원전 10세기에 가나안 땅의 히브리어 기록들이 어떤 예루살렘이라든가 행정 중심지가 아니라 당시의 실로라든가 예루살렘이라든가 이런 행정 중심지가 아니라 지방에서 발견된 것으로 봤을 때 아마도 히브리어 글자가 혹은 가나안 문자가 상당히 보편적으로 지역에 넓게 확대되어서 사용되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많은 추측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다행히도 아키오 교수님께서 다양하게 발견된 히브리 문서들을 그냥 보여드렸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는 게 바로 실로암 터널에서 발견된 히스기야 터널이라고도 불리는 곳에서 발견된 기원전 8세기경의 히브리 문자들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왕실 비문이라고 왕실 비서의 비문이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꼭 사람 이름은 아이러니하게 누가 팠습니다. 지금 구멍이 뻥 뚫려 있는 부분이 아마도 셰브나야후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요. 야후라고 하는 이름만 남아있고 앞부분이 잘려있는데 왜냐하면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의하면 이쪽 동네에 셈나라고 불리는 왕실 비서였던 사람이 이 사람이 자신을 위한 무덤을 예루살렘에 내려다보이는 곳에다가 만들었는데 라고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는데 이곳이 지금은 이 비문이 발견된 무덤이 예루살렘이 내려다보이는 장소로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만약에 집들을 다 치우면 내려다보이는 장소인 게 확실해졌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아쉐르 알하 바이트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등장하게 되는데 왕실 비서라고 하는 어떤 직책이었던 것을 봤을 때 아마도 당시에 7세기, 8세기에서 7세기 사이에 우리가 히브리어 명문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또 하나 유명한 히브리어의 어떤 고고학적 자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케테프 흰놈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흰놈의 골짜기에서 발견된 은 기적인데요. 은 안에다가 글씨가 새겨져 있고 그 부분을 말아서 아마도 사람들이 몸에 지니고 다니는 부적처럼 사용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뭐가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이 정확히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발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무덤에서 발견이 됐고 아마도 제사장들의 무덤일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곳에서도 물론 많이 발견이 되지 않지만 이스라엘에서도 역시 많이 발견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전쟁 때문에 많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그들은 아마도 이 성경에 의하면 그들의 율법에 의하면 그들은 형상을 새기다 우상을 새겨서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글귀 때문에 실제로 인스크라이브 새기는 과정들을 잘 안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우상만 새긴 게 아니라 글씨도 새기는 과정을 잘 겪지 않았습니다. 글씨를 새기지 않다 보니까 슬쩍 흘린 채로 쓰게 됩니다. 제가 여기 자료에는 필기체라고 이렇게 썼는데 아무래도 영어로 컬시브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냥 필기체라고 번역을 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흘린 채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런 글자들이 상당히 흘려서 옆으로 이렇게 살짝 누워서 슬쩍 글자를 쓰셨다고 보시면 돼요. 새기지 않으려고. 어차피 근데 돌에는 새길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남긴 것은 토기 조각의 글씨를 이건 토기 조각엔 그리드잖아.
그린 거잖아요. 그래서 잉크로 그린 건 오케이, 그러나 새긴 건 안 돼라는 의식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지금 모든 글자들을 조금 봤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안 본 글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안 본 글자는 바로 마지막에 아람 글자인데요. 아람 글자가 왜 중요하냐면 아람 글자는 우리 지금 이 두 석비를 보시는 순간 어디서 봤죠? 특히 세계문화박물관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은 너무나도 익숙한 매일매일 보시는 그 석비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킬라노아 석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하다드 석비이고요. 저희 박물관에도 하나 있는 건데요. 텔단 석비입니다. 텔단 석비는 이 세 가지의 석비는 전부 다 왕들이 자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기록한 것들입니다. 이 기록하면서 아람 문자를 주로 사용했다라고 보고 있고 밑에 있는 이 텔단 석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석비였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다윗 왕가를 언급해서 남왕국 유다의 임금이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보증이 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석비인데요. 이 석비들이 아람 문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제가 이 아람 문자를 강조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가나안 문자가 사실은 전쟁의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마 이 중에 신학을 조금 하신 분들이나 성서 히브리어를 조금 보시거나 혹은 이스라엘에 가셔서 보셨던 히브리어들은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보셨던 이 고대 히브리어, 팔레오 히브리어 혹은 원시 시나이어에서 발전한 가나안 문자는 확연히 다른 모습인 것을 아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 원시 시나이 문자에서 발전한 가나안 문자는 사라졌을까요? 이 모든 국가들이 동시에 사용했던 이 가나안 문자는 다 사라졌을까요? 사라지지 않고 남게 되는데요. 그 남는 역할을 가장 중요하게 한 사람들이 바로 아람 문자입니다. 아람 문자는 우리가 역사를 조금 봐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조금 있다가 여기는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람의 역사를 좀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람 이 동네를 좀 들여다보시면 사실은 아람의 이 지역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은 제가 아까 처음에도 전쟁 때문에 다 많은 유물들이 소실됐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지금 보시는 이것이 뭐냐면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이 이 땅을 점령한 시기입니다. 기원전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국가는 사실은 상위 국가였어요. 우가릿에 와서 무역을 하던 상위 국가였는데 이들이 힘이 세집니다. 돈이 많으면 힘이 세지겠죠. 돈이 점점 많아지면서 힘이 세지면서 14세기에 아슈르 우갈릿 1세기 때부터 이 나라가 강대국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최고의 절정에 다다른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티글랏필레셋 3세입니다. 티글랏필레셋 3세는 73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되는데요. 이 점령하는 과정 속에서 남왕국 유다의 왕 아하스가 부탁을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이 자꾸 자신을 괴롭히니까 쟤네들 좀 혼내주세요라고 디글랏빌레셀 3세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거든요. 얼씨구나 좋다. 디글랏빌레셀가 이때 전쟁을 하러 오게 되면서 그때 어디를 들게 되냐면 아람을 들게 되는데요. 아람도 물론 파괴를 했습니다만 아람국은 조금은 그들에게 투항을 했어요. 투항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완전한 파괴를 당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유물들은 조금은 그래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보존 상태가 가능했고 그리고 그들은 이 디글랏빌레셀 아시리아와 굉장히 좋은 관계에 머무를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람 국가가 굉장한 이 아람어가 중요한 역할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재미있는 정책을 합니다. 어떤 정책을 하냐면 이곳을 점령하면 아시리아는 점령한 국가를 완전 초토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조공품들을 뺏는 건 오케이지만 다 태워버리면 조공품마저 뺏을 수가 없거든요. 이익을 계산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완전한 파괴는 하지 않아요. 안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성경에서도 이것을 보증하고 있는데요. 이 아시리아는 저쪽을 점령했을 때 저쪽에 점령한 사람들은 이렇게 뽑아서 이쪽 동네에 옮겨옵니다.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또 뽑아서 저쪽 동네로 옮겨갑니다. 마구잡이로 이주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주 정책을 하면서 그들이 한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은 이곳에다가 조금 더 좋은 환경들을
줍니다. 왜냐하면 농경을 개발해주고 그러면서 잘 살 수 있는 조건들을 허락해 주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주했을 때 그들이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잘 살도록 개발도 해주면 그들이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반항을 하지 않을 거라는 상상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이주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아시리아가 점령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언어가 가나안 문자였고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남게 된 아람 문자가 가장 파괴를 많이 안 당한 아람 문자가 이 동네의 아시리아의 공용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링구아 프랑카라고 하는 공용어로 아람어가 사용이 되면서 우리가 앞에서 아시리아의 기록에서는 양피지에 기록하는 아람어를 쓰는 장면이 이 양피지에 기록하는 것이 바로 아람어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시리아가 멸망하면서 이제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거대 국가가 또 등장하게 되죠. 바빌로니아는 사실은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아시리아가 가지고 있던 대부분의 국토를 다 갖게 됩니다. 다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이 바빌로니아는 재밌는 게 이들은 아시리아의 문화를 완전히 말살시키지는 않아요. 아시리아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통치하기 좋은데 라고 하는 결론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바빌로니아도 역시 아시리아처럼 아람어를 공용어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통치하기가 너무 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리아와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공용어로 아람어를 신하들끼리 사용한다든가 그리고 이후에도 바빌로니아에서는 계속해서 이 아람어로 기록된 내용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단지 자신들의 행정 문서라던가 그리고 자신들의 종교 문서는 여전히 바빌로니아어로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용어 아람어가 시작이 되는데요. 자, 그 다음에 대단한 국가가 등장합니다. 이 동네에서 가장 큰 국가가 등장하는데 그 국가는 바로 페르시아라고 불리는 국가입니다. 페르시아는 이제 여전히 이 아케메네스 제국이라고 불리는 이 페르시아는 아람어가 괜찮은데 이것 좀 사용해 볼 만한데 라고 해서 이 아람어를 임페리얼 아람어라고 부르게 되면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많은 통치하는 국가들은 전부 다 아람어로 공용어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레툰 석비라든가 왼쪽에 보시는 게 레툰 석비고 리키아라고 하는 곳 바로 우리 튀르키예 남쪽에서 발견된 건데 여기에 기록된 언어가 리키아, 그리스어, 아람어 4세기경의 기록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페르세폴리스에서 발견된 토판은 이것은 5세기에서 4세기경의 토판인데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엘람어, 고대 페르시아어 그리고 아람어. 자, 밑에 있는 것은 엘레판틴 문서입니다. 엘레판틴 문서에는 아람어, 그리스어, 콥트어, 이집트어 등의 다양한 언어가 기록이 되면서 기원전 4세기에서 5세기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아람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언어와 함께 사용하면서 이 아람 문자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동네를 점령한 사람은 이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키루스를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이거든요. 바로 알렉산더입니다. 원래 아케메네스 제국은 그리스를 너무너무 가고 싶어 했지만 결국은 거길 점령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그리스가 이 땅을 점령하게 되는데요. 이 알렉산더가 이 땅을 점령하게 되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헬레니즘이라는 게 도달하게 됩니다. 헬레니즘은 헬라 문명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오직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할 것이라고 꽝꽝 도장을 찍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아람어로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밑에 보시는 기록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발견된 겁니다.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은 이란에서부터 더 동쪽으로 가야 되는 나라죠. 그런데 여기에 위에는 그리스어, 아래는 아람 문자가 발견되면서 그들이 이 아람 문자가 기원전 2세기에도 여전히 공용어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자는 살짝 변형의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조금 더 쓰기 쉽고 지금까지 이 아랍 문자들은 대부분이 흘린 채로 자꾸만 누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다음 PPT를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옆으로 누우려고 하는 경향을 띠게 되는데요. 지금 왼쪽 저희가 보시는 왼쪽에 첫 번째 있는 석비는 팔라기 석비라고 불리는 것으로 파르티아의 사람들이 기록한 겁니다. 이 파르티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페르시아 출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페르시아가 자신들이 페르시아의 후예이고 그러면서 자신들은 여전히 이 페르시아의 영광을 되찾으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들은 아람 문자를 계속 사용하거든요. 사실 파르티아를 지배했던 세력은 셀레우코스 왕조로서 알렉산더 이후의 왕조입니다. 그리스어를 사용해야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해서 아람 문자를 자신들의 언어로 입힙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한글을 한자에 입혔던 그런 습관들처럼 이 사람들은 파르티아 아람 문자에다 파르티아어를 입혀서 계속해서 아람 문자를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그룹 중에 자꾸만 눕혀서 쓰기 시작한 또 다른 그룹 중에는 바로 시리아에서 발견된 시리아는 기원전 2세기, 3세기부터 오스로엔이라고 하는 왕국이 건설되면서 에데사라고 하는 수도를 중심으로 아람 문자가 발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아람 문자를 계속 사용하지만 이 자신들의 문자 형태로 변하는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 자꾸만 누워요. 자꾸만 눕습니다. 옆으로 흘려서 쓰게 되면서 이 시리아의 에데사 아람어 같은 경우에는 글자와 글자가 서로 붙기 시작합니다. 붙기 시작하고 단어가 끝나면 단어 사이에 띄어쓰기가 있고요. 그 전에 이 가나안 문자는 단어와 단어 사이에 점을 찍었거든요. 띄어쓰기의 표시로. 그런데 띄어쓰기가 생겨나면서 글자가 옆으로 눕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시리아의 에데사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국가로 굉장히 중요한 초기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기독교 문서들을 굉장히 많이 남겨놓게 되는데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문자이죠. 바로 나바테아라고 하는 문자인데요. 나바테아 문자도 역시 눕게 됩니다. 계속 누워요. 눕기 시작하면서 옆으로 흐림체를 시작하는데요. 나바테아라고 하는 장소는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아는 장소입니다. 페트라입니다. 요르단의 그 아래쪽에 있는 페트라를 페트라가 이 나바테아 왕실의 무덤궁이거든요. 그 아래쪽에 시나이 반도와 그리고 에돔 지역이었던 이 남쪽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 나바테아인들은 사실은 북아라비아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대상무역, 특히 이집트에서 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넘어가는 대상무역인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용어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서 아람 문자를 사용했던 기록을 남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람 문자가 기원 5세기에 가서 나바테아의 아람 문자가 결국은 아람 문자가 되는 그 과정은 저희가 조금 있다가 알하마드 교수님께 에오르에 더 듣겠습니다. 제가 자꾸 다 책임을 다른 곳에 너무 전가하는데요. 알하마드 교수님께서 나바테아어에서 어떻게 아람 문자가 변화되는지를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결론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해야 되는 문자는 바로 이렇게 흘린 채로 되는 문자가 있는가 하면 사각형으로 변하는 문자가 시작이 됩니다. 사각형으로 변하는 문자 중에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좀 앞으로 좀 가주시겠어요? 제가 빠르게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모 형태로 변하는 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문자가 네모 형태로 변하면서 사실은 이스라엘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는 잔존 세력들이 남게 됩니다. 그 잔존 세력들이 남으면서 그들의 문자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들은 그 동네를 중심으로 해서 자신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면서 자신들이 이 땅의 주인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글자가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히브리 문자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히브리 문자는 보다 네모스럽게 변하게 되면서 마지막 여러분의 그 도표 중에 마지막에 보시는 것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 자신들의 성경인 오경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선택한 문자입니다. 이 문자는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고 그리고 유다 사람들은 이제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바빌론에 가서 그들이 성경을 다시 썼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안학자들이 그들의 문자가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들의 문자는 네모 형태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문자를 받아들여서 앞에서도 우리가 아람어를 위주로 사용했을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아람 문자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람 문자를 받아들여서 그들은 이 아람 문자를 어떻게 하냐면 네모로 변합니다. 네모로 변하게 되면서 그 네모 형태가 전체 왼쪽에서부터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마지막이 가장 네모스럽게 변한 문자로 변하게 되고요. 기원전 3세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성경을 다시 쓰기 위해서 이 문자를 정리해서 글자를 쓰기 시작하는데요. 이 아람 문자이지만 히브리어로 기록합니다. 네, 그래서 이 아람 문자의 네모나게 변한 아람 문자를 히브리어로 기록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사본이고요.
기원전 3세기에서부터 기원 68년 사이에 그들이 기록했다라고 보여주는 성경이고요. 사해 주변에서 발견된 것들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러면 그들이 고대 히브리어였던 가나안 문자로 시작되었던 그 고대 히브리어 문자를 잃어버렸을까요? 있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는 게 뭐냐면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얗게 표시되어져 있는 부분 보이시나요? 왼쪽에 있는 하얗게 표시되어져 있는 부분은 유두헤이 바브헤이라고 해서 야훼라고 하는 하나 그들의 신의 이름을 네 글자로 기록을 한 건데요. 다른 글자들은 다 네모나게 변해진 아람 문자의 기원전 3세기에서 1세기 사이에 변화된 네모 형태의 아람 문자를 택한 데 반해서 자신들의 신의 이름은 경건하기 때문에 함부로 부르지도 않고 함부로 쓰지도 않았습니다. 약간 해리포터에 나오는 볼드모어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던 것처럼 부르지 않습니다. 부르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유두헤이 바브헤이를 고전 히브리어, 팔레오 히브리 문자를 사용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동전에서도요. 바로 꽃과 후인이라고 불리는 이 동전은 그들이 멸망하기 바로 전 135년에 그들이 확실하게 멸망하게 된 135년의 그 독립운동 가운데에 발견된 독립운동을 하면서 만들어진 동전인데요. 여기에도 뭐가 등장을 하냐면 그 예루살렘이라든가 혹은 자신들을 어떤 경건하게 불러야 하는 것들은 전부 다 고대 히브리 문자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용되었던 그 문자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결론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은 있지만 수많은 그림으로 이루어진 이집트의 상형 문자, 온갖 선의 글자로 이루어진 글자 조합인 서령 문자가 사용되고 있을 때 22개의 기호로만 이루어진 글자의 탄생은 혁명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배우기 쉽고 쓰기 쉬운 가나안 문자는 결국 바다 건너 그리스어, 라틴어 그리고 영어를 비롯한 각종 유럽 언어가 사용한 알파벳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문자는 정작 그 탄생의 장소인 가나안 땅에서는 사라져 형태를 찾아볼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본고는 역사적 상황, 고고학적 자료, 그리고 문자의 변형 등을 통해 이 문자의 행방을 찾는 여행을 시도했습니다. 원시 신화의 문자에서 시작하여 기원전 10에서 8세기 가나안 땅에 도달한 문자는 페니키아어, 고대 히브리어, 에돔어, 암몬어, 모아버, 고대 아랍어를 표현하는 공동의 문자로 사용되었습니다. 기원전 722년에서 720년 사이 아시리아가 이 지역을 점령하고 주민들을 아시리아 각지로 이주시키면서 가나안 문자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다양한 지역에서 이주해온 이주민들 간의 소통이 필요했던 아시리아는 점령지에 가장 많은 주민이 사용하고 있었던 아람어와 그 문자를 공용어로 채택했습니다. 이후 이 땅을 점령한 바빌로니아와 아케메네스 왕국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아람어는 이제 제국 아람어라 부를 만큼 공용어로서 역할이 컸습니다. 알렉산더와 로마가 이 땅을 점령하면서 공용어의 자리를 내주어야 했지만 아람 문자는 여전히 문자 모양을 고수하여 여전히 이 땅의 언어와 문자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시기 아람어는 점차 두 가지 모양의 형태가 변했습니다. 하나는 가나안 문자 모양을 고수하지만 필기체처럼 부드럽게 흘려 쓴 듯한 형태로 한 단어에 사용된 글자들은 자연스럽게 연결되었습니다. 단어와 단어 사이에는 띄어쓰기로 공백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글자는 시리아어와 나바테아 아람어로 발전했는데 이 중 나바테아 아람어를 쓰는 방식은 5세기경 아랍 문자의 전신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형태는 사각형 틀 안에 글자가 들어가는 것으로 처음 가나안 문자는 조금 다른 모양이 되었습니다. 이 형태는 유대인들에게 채택되어 기원전 3세기 그들의 히브리어 성경 사해서본을 쓰는 문자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문자는 현재 히브리어 성경과 현대 이스라엘의 문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가나안 문자는 이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형태가 바뀌었을 뿐 현재 근동지역, 중동지역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아랍 문자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국문자로 여전히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영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가나안 문자의 변화와 발전, 끈기 있는 생존을 재미있는 이야기와 고고학 자료를 통해 친절하게 들려주셨습니다. 발표를 통해서 가나안 문자의 역사적 깊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임명 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